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김준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하여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을 변호했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 중에 경찰 인사로서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란 사건과 거기서 무죄를 받은 변론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유무죄를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죠.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강한의 무죄변론센터가 아무나 쉽게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이 집중 공략 포인트였나요?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기록과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인데요.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인 우리 의뢰인이 내란죄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점이 가장 먼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회의 내용과 기록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이 군인, 방첩사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연락을 하면서 그때 이재명, 한동훈 체포라는 말을 했느냐, 그것을 위한 경찰 지원을 요청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다 싶었습니다. 피의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했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생명부지의 방첩사 소속 군인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검찰 조사에서 내가 경찰한테 이재명, 한동훈 체포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건데 설마 군인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겠느냐 하는 편견이 있을 테니 그게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죄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큰 틀에서는 평생 국가에 헌신한 고위 경찰 공무원이 함부로 내란에 가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일의 행적도 보고와 승인이라는 경찰의 통상적 프로세스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전술 목표는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를 위한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 사건은 비상계엄 출발부터 탄핵 기소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공소사실도 110쪽에 이를 정도로 상세하죠. 재판부가 아무리 선입견 없이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첩사 간부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든 변호사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변호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을 했지요. 그런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는 바로 증인신문 부분입니다. 증인신문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실제 증인신문은 저희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의 답변 내용에 따라 얼마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탄력 있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에서 변호사들의 역량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내란 사건은 특히 증인들이 모두 최대한 몸을 사리거나 자신의 기억 또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증언 태도를 보였죠. 증인신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해당 증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통화 내역,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반대 신문을 준비합니다. 증거 기록은 변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영역을 나누어서 각자 검토하고 반대 신문사항 초안이 완성되면 서로 토론하면서 신문사항을 더하거나 빼고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합니다. 예상 답변에 관한 대응 방향까지 검토하고 나면 그게 준비로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의 주도 아래 변호사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내용을 정리,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팀워크는 어떻게 가능했나요? 저희 법인은 설립 시부터 무죄변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 법인의 무죄변론센터 변호사 전원이 투입됐습니다. 아까 남기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영역을 나눠서 기록을 검토하고 중요한 증거는 또 교차 검토하고 별도 회의를 잡아서 진행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 변론에 대한 의견서를 쟁점별로 틈틈이 준비해 놓고 증인 신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날이면 그 내용을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을 보면 무죄를 자신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무죄를 자신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변호사가 함부로 무죄를 자신한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법률과 증거를 검토를 했고 재판부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결문에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순히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내란죄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이 인정되려면 이재명, 한동훈 체포와 같은 위헌적인 사정을 알면서도 경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방첩사 소속의 군인이 경찰에게 이재명, 한동훈 체포를 위한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판결 선고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매우 초조했을 것 같은데요. 선고 당일 피고인 옆에 앉아서 선고 결과를 같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윤석영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라는 주문이 선고되어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단하다는 축하 메시지가 그날 하루 종일 제 카톡 메시지를 채웠을 정도입니다. 내란 사건을 통해 변호사로서 다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변호사가 믿을 것은 꼼꼼한 증거 분석과 철저한 법리 검토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경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에 한 해 무죄율이 0.81%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미 기소가 됐다면 무죄 받기가 어려운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를 받는데 변호사로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가요? 검찰은 매우 날카로운 창입니다.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집념,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다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죄를 받아본 풍부한 경험이죠. 이런 중대한 형사 사건을 맡으면 변호팀은 보통 어떻게 일을 하나요? 사건마다 분담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증거량이 많고 쟁점이 다양한 사건의 경우에도 쟁점을 기준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도 있고 또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을 기준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담당 파트너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전체 기록을 살펴본 다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누락 없이 정리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점을 먼저 정하고요. 지시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한의 무죄변론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장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프레임에 대응할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 이를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해서 공소장으로 인한 재판부의 편견을 차단해야 됩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프레임을 짜고 소송에 임하는데 검찰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검찰은 풍부한 수사 전문 인력과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되니 검찰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또한 검찰은 일정한 방향성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검찰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는지를 잘 분석하면 날카로운 검찰의 창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게 됩니다.